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 진짜 저건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혹은 누구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센스 있는 말을 툭 던지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혹시 천재인가?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 능력은 한 사람의 존재감과 가치를 몇 배나 더 돋보이게 만들죠. 마치 그 자체로 마법처럼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하지?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뇌구조가 다른 걸까? 사실 많은 사람이 창의성을 특별한 소수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 혹은 예술가의 전유물처럼 여기죠. 하지만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의 이 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소개합니다. 창의성은 반 고흐나 베토벤 같은 소수만이 가진 자질이 아니며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즉,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 잘하면서 틀 안에 갇히고 정답을 강요받아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 싹이 꺾여버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각을 어떻게 하면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만 한다면 혹시 나도 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간만에 책 광고가 들어왔다. 사실 광고 제의는 수없이 들어온다. 하지만 채널에 결이 맞지 않아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조용히 고사해왔다. 그런데 이번 책은 묘하게 끌렸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세뮤엘 프랭클린의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 딱 요즘 사회를 겨누는 말 같았다. 책을 챙겨들어 집 앞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책을 몇 장 넘기고 있을 때쯤 실내가 조금 소란스러워졌다.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엄마는 테이블에 있던 종이컵을 뒤집어 빨대 2개로 드럼 흉내를 내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 엄마의 익살맞은 행동에 울던 아이는 금세 웃음꽃을 터뜨렸다. 잠깐 웃음이 났다. 그래, 창의성이라는 건 꼭 위대한 발명이나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불편한 상황을 순간의 아이디어로 바꾼다면 그것 또한 창의성이다. 그 순간 내 앞에 놓인 책의 문장들이 훨씬 더 날카롭고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는 그런 책이다. 눈부신 천재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가 왜 창의성을 그토록 거창하게 포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의성이 자본주의의 도구로 전락했는지까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집어낸다. 이 책은 단순히 창의적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오히려 창의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천천히 더듬으며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간의 실체가 드러난다. 혹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라면, 또 그 시작을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가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창의성을 잘못 알고 있다. 현재 우리는 바야흐로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개개인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에서도 끝없이 창의력을 요구해온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창의성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창의성이라는 말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구글북스에 있는 책을 모두 조사한 결과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창의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기사, 소설, 논문, 시 등은 거의 전무했다. 또한 흥미롭게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 인생의 진리를 논하고 탐구했던 과거 현인들의 책 그 어디에서도 창의성에 관한 주제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창의성이라는 말의 사용은 마치 빅뱅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물론 창의성이라는 말 이전에도 기발한 재주, 독창성, 상상력 등 창의성과 비슷한 여러 개념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기발한 재주로 표현하면 너무 실용적인 의미가 강해지며 예술적인 분위기가 부족하다. 또 천재성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조금 배타적이고 거창한 느낌을 준다. 독창성과 상상력이 가장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느낌이 조금 아쉽다.
창의성이란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의미를 모두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정의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개념이다. 그 본질은 마치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처럼 정신적이면서 물질적이고 예술적이면서 기술적이다. 이토록 다면적인 특성은 창의성을 더욱 매혹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준다. 아마 그래서일까? 어떤 이들은 창의성이 오직 타고난 높은 지능이나 비상한 머리를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된 재능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믿음에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을 소개한다. 창의성은 천재나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타고나는 능력이며, 창의성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훗날 창의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리스 폴 토런스 박사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IQ가 높은 학생들이 오히려 창의성 검사에선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오히려 기존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 수업 중 엉뚱한 질문을 자주 던지던 아이들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의성 테스트에선 정해진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내는 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생들을 50년 추적 관찰한 결과 창의성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삶의 만족이나 자아실현 등 개인적 성취 부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약 우리가 지능검사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영재 아동을 선별한다면 창의적인 아동 중 약 70%를 배제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창의적인 생각이 뛰어났던 사람들은 대개 머리가 좋거나 단순히 학교 성적만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되레 우리가 문제아라 부른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단 그 틀 바깥에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이상하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정답을 외우기보다 질문 자체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었고,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감각을 가졌다. 그래서 오히려 당대엔 괴짜로 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식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토런스 박사와 심리학자 게리 스타이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교육자들이 전통적으로 모범생이라 여긴 학생들은 실제로는 암기에 능하고 권위자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가 뛰어난 수능주의자일 확률이 높다. 즉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똑똑함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사실은 수능 능력과 암기 능력일 수도 있다. 진짜 똑똑함은 그 틀을 거스르는 태도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피엔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어. 난 이미 늙었는걸? 괜찮다. 다음 챕터 영상을 보면 의외로 용기를 얻을지도 모른다.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일단 토런스 박사가 개발한 창의력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 아참,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틀려도 된다는 마음,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 대부분은 처음엔 틀린 것처럼 보이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되기 때문이다. 증기기관차는 너무 빨라서 사람이 숨을 못 쉰다며 무시받았고, 스티브 잡스는 일반 가정집에 컴퓨터가 왜 필요하냐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만약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뇌는 안전한 길만 고르게 되고 상상력은 금세 말라버린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 다음 문제는 TTCT 테스트를 각색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댓글에 답을 적어주세요. 첫 번째, 상식 뒤집기 훈련. 이상한 사용 설명서, 칫솔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발산적 사고 훈련. 여기 벽돌이 하나 있습니다. 벽돌을 색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5가지를 말해주세요. 세 번째, 언어적 창의성 훈련. 당신은 말하는 바나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전환적 사고 훈련.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세상이라면 마트에는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까요?
5번째, 가정 확장 사고 훈련. 당신은 냉장고 세상에 사는 생명체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즐겁다. 토론스 박사의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생각했는지가 핵심이다. 우리 사피엔스들의 창의력 뿜뿜 댓글 기대해보겠다. 자, 그렇다면 이런 훈련 프로그램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토론스 박사 논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짧게 내 개인적인 해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의성은 모두가 갖고 있는 씨앗이고 환경이 자라게도 죽게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창의성이 숨 쉴 수 있는 일상의 조건들을 말한다. 창의성은 한 번의 번뜩임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유지되는 능력이다. 마치 매일 누워만 있으니 줄어드는 내 근육처럼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토론스 박사는 4학년 슬럼프를 제시한다. 4학년 슬럼프란 창의성이 높았던 아이들이 4학년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창의력 테스트 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4학년쯤부터 아이들은 사회적 간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규칙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자유로운 상상을 하던 아이들은 자기 표현의 통로를 차단당하고 정답 중심의 교육에 순응하기 시작한다. 이는 얼핏 사회화의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시기에 창의성 점수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한 아이들은 장기 추적 연구에서 훗날 학업 중단, 반사회적 행동,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다. 그렇다. 창의성은 더 이상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셈이다. 상상력의 상실은 건강한 발달의 일부가 아니며 창의성은 훈련을 통해 언제든지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모든 재능 중에 창의성을 으뜸으로 여기는 창의력 만능주의자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즐기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그걸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데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인류가 창의성을 통해 창조와 혁신으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영상도 자연스럽게 창의성의 긍정적인 면과 그 가능성에 대해 중심을 두고 이야기가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오히려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 그 뿌리를 따지고 결국엔 그 개념 자체를 비판적으로 해부하는 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창의성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경계하는 책이죠. 원제는 The Cult of Creativity, 직역하면 창의성의 숭배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숭배라는 단어의 어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숭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책의 초반엔 맞아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본 적도 없는 작가와 머릿속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내용을 곱씹어보았죠. 우선 작가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적 생산보다 그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지키고 돌보는 유지와 돌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의성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놓쳐왔습니다. 이 창의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창의성의 주체는 인간인가? 욕망인가? 네, 결국 이 책은 창의성을 비판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이름표를 단 우리의 욕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한 책이었던 것이죠. 창의성은 생산이라는 욕망을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늘 갈구해야 했습니다. 늘 새로워야 했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무가치해지는 세상이죠. 창의성은 그 속에서 절대적인 미덕이 되었고요. 어쩌면 작가가 우리에게 건네고 싶었던 하나의 메시지는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달라지려 애쓰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충분하니까. 최근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창의적인 위로였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